나는 김지원. 30살이다. 결혼한 지 5해. 남편 깡준혁과 함께 시골에서 온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아내와 아이가 있는 막내 시동생 가족까지 총 6명이 사는 집에서 살아왔다. 나는 서울에서 중견기업 이행정팀에서 일하며 월급 대부분을 집안 생활비로 내놓는다. 아침 5시에 기상해서 6명이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출근 후 저녁 돌아와서는 저녁 요리, 설거지, 빨래, 청소까지 모든 가사를 혼자 처리하는 게 5년간의 일상이었다. 시어머니는 아내는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며 한 번도 손을 빌려주지 않고 남편은 넌 그냥 잘해주면 되라고 말하며 항상 스마트폰에 매달렸다. 막내 시동생 부부는 나를 단순히 가족을 부양하는 노동자로만 보았을 뿐 아무도 나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금요일 저녁, 또 다른 평범한 저녁 식사가 끝났다. 식탁에는 찌든 기름기와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고 부엌 싱크대에는 마치 산처럼 쌓인 그릇과 접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플라스틱 장갑을 끼고 세제 거품을 내며 이미 아픈 허리가 또렷하게 통증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 집에서 아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선 이 정도는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스스로를 속여왔었다. 클릭문이 열리고 깡준혁이 들어왔다. 그런데 그의 팔에는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젊은 여자가 기대어 있었다. 여자는 스커트 길이가 짧은 새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액세서리로 장식된 손가락을 깡준혁의 팔에 꼭 붙잡고 있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막내 시동생 부부까지도 뒤따라와서 부엌 구석에 모여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게 태어나면서도 약간의 기대감을 감추고 있었다. 깡준혁은 아무렇지도 않게 손에서 꺼낸 서류를 기름기가 묻은 조리대에 내던졌다. 사인해. 차갑고 무감각한 목소리였다. 나는 세제 거품이 묻은 손으로 글서류를 집어들었다. 이혼 청구서였다. 왜? 단 한마디만 꺼내려 했지만 목구멍이 메여 말이 안 나왔다. 그때 기대어 있던 젊은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오빠와 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제가 임신했어요. 남자아이예요. 그녀의 눈빛은 나를 향해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자랑스러운 표정이었다. 시어머니는 곧 이어돕는다. 지원아, 너도 알잖아. 우리 가족은 남자 후계자가 필요해. 넌 결혼한 지 5해도 아이 하나 못 낳고 심지어 남자아이조차 이 정도면 충분히 해줬다고 생각해. 시아버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막내 시동생 아내는 미소를 띤 채 나를 구경했다. 깡준혁은 이혼 청구서를 다시 조리대에 밀어붙였다. 속도 좀 내. 우리는 곧 새 삶을 시작할 거고 넌 여기서 계속 있을 필요가 없어. 재산 분할은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가 사는 이 집은 우리 가족의 것이고 너희 월급은 생활비로 써버렸으니 받을 게 없다. 그냥 깨끗이 떠나. 그의 말은 마치 나를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 같았다. 나는 세제 거품이 손에서 떨어지면서 흘러내렸다. 5년간의 모든 노력. 아침 5시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의 수고. 내 월급으로 버티온 이 집. 이 모든 게 남자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로 모두 무너지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오히려 황당한 반감을 느꼈다. 오래전부터 느꼈던 불안과 위굴가 이 순간에 폭발하면서 오히려 맑은 생각이 떠올랐다. 세제 거품이 손등을 타고 내려가는 촉감이 선명했다. 나는 이혼 청구서를 다시 조리대에 내려놓고 깡준혁과 그 옆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태어남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지만 나는 이제 그 속임수를 더 이상 안 보고 있었다. 5년간 아내라는 이름으로 속박받았지만 내 속에는 변하지 않는 법률 관련 지식과 기업에서 단련된 긴장감이 남아있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세제 거품이 화면에 묻어도 상관없었다. 녹음 단추를 누른 뒤 탁자 구석에 살짝 내려놓았다. 깡준혁, 너는 이제 나에게 직접 말하겠니? 이 여자와 혼인기 간중동거 관계를 맺고 그녀를 임신시켰다는 거 맞지? 나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너무나 평온해서 강준혁이 잠시 어리둥절해했다. 그 또 어때? 너 때문에 후계자가 없었잖아. 그는 겉으로는 강경하지만 눈빛에 흔들림이 보였다. 그래. 맞아.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우리 아이를 갖고 싶어. 넌 그냥 서명만 하면 돼. 그럼 재산 분할에 대해선? 나는 다시 이혼 청구서를 살펴보았다. 집은 시어머니 명의, 차는 강준혁 명의, 공동 계좌자 내 근거 의제로. 정말 깔끔하게 날 쫓아내려는 계획이었다. 이대로 서명하면 내가 맨몸으로 나가는 거네. 그래도 너는 이혼 원인이 되는 행위를 인정한 거고. 그 증거는 지금 또 녹음되고 있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다. 어이가 없다. 너 이런 속임수를 쓰다니. 우리 집에서 무엇을 배웠어? 배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을 강요받는 법. 그리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을 지키는 법. 나는 휴대폰을 다시 들고 지문 인식으로 휴대전화 뱅킹을 열었다. 공동 계좌 2개를 찾아 즉시 동결 처리했다. 이는 미리 준비했던 절차였다. 법적으로 혼인 파탄원인이 남편에게 있을 경우 공동재산으로 선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전자우편 앱을 열었다. 받는 사람은 이수진 변호사. 내 때 학교 동기이자 법무법인의 핵심 변호사였다. 미리 작성해둔 메시지를 그대로 보냈다. 비상계획 가동. 강준혁 이혼 인기간 중 불륜 및 침신 확인. 즉시 공동재산 보전 신청 및 불륜 증거 보전 절차 진행. 발송 단추를 누른 순간 이수진 변호사로부터 확인. 1시간 이내 처리라는 답장이 왔다. 이 모든 일이 10분도 안 걸렸다. 강준혁과 시어머니는 나의 행동에 놀란 채 입을 벌렸고 그 여자는 불안하게 강준혁의 팔을 쥐고 있었다. 나는 이제 마지막 준비물을 챙겼다. 몸에 입은 앞치마였다. 이 앞치마는 결혼식 다음 날 시어머니가 주었던 것인데 3번 세탁했지만 여전히 흰색이 바래지지 않았다. 5년간 이 앞치마를 입고 모든 가사를 처리했었다. 나는 그 여자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나를 피하려고 뒤로 물러났지만 나는 속도적으로 그녀의 어깨에 앞치마를 걸었다. 이거 너에게 선물해줄게. 이 집에서 살려면 이 앞치마가 필수야. 나는 그녀의 뒤로 가서 표준적인 띠를 묶었다. 새 원피스에 묻은 세제 거품이 눈에 띄지만 아무도 그걸 닦아주지 않았다. 축하해. 이제 너가 아침 5시에 일어나여 선명히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저녁 갠산처럼 쌓인 그릇을 설거지하고 빨래와 청소를 다 처리해야 해. 강준혁 월급은 대부분 시어머니에게 주고 너나마 자신의 돈을 써야 생활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그녀의 눈을 직접 바라보았다. 남자아이를 꼭 낳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금 나와 똑같은 처지를 맞을 거란 걸 기억해. 그녀는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못했다. 강준혁은 얼굴이 붉어지며 지어나. 너 이러는 거? 라고 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말을 가로챘다. 재산 분할은 이수진 변호사가 너와 이야기할 거다. 너희가 내게 내준 이혼 청구서는 무효이니까 다시 준비해. 나는 주머니에서 차키와 집 열쇠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이 집은 너희 가족이 계속 쓰면 돼요. 신생아랑 함께 이사하는 건 쉽지 않잖아. 저녁 먹은 김에 한 가지 말해줄게. 나는 부엌 창문을 통해 거실을 살펴보았다. 냉장고 속 김치는 거의 떨어졌고 쌀통도 거의 비었어. 이제 이런 거는 너의 몫이야. 나는 다시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이수진 변호사가 재산 보전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부엌을 나섰다. 거실에서 시아버지와 막내 시동생 부부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 때 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바깥은 금요일 저녁의 시끌벅적한 거리였지만 내 마음은 이상한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난 5년간 이 집에서 받은 모든 억울과 노력이
문을 닫는 순간 함께 단절된 것처럼 느껴졌다. 나의 손가방에는 미리 정리한 여성용품과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었고 차량은 지난달 미리 계약했던 임대차였기 때문에 바로 이동할 수 있었다. 차 안에서 이수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기까지 왔어. 재산 보전 신청은 잘 진행됐어? 응. 법원에 접수 완료했어. 강준혁 임영의로 된 차량과 시어머니 임영의의 집에 대해 임시 보전 처분을 요청했고 지금은 요력이 발생했어. 그들이 재산을 임의로 처리하거나 이전할 수 없게 됐어. 이수진의 목소리는 확실했고 그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내가 녹음한 내용은 핵심 증거야. 혼인기 간중불륜 및 침신 확인을 직접 인정한 건 이혼 소송에서 매우 유리해. 추가로 필요한 건 강준혁의 소비 내역, 동거 증거, 그리고 내가 지난 5년간 지출한 생활비 증거야. 그런 건 다 준비했어. 나는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말했다. 내 임시로 살게 될 원룸은 서울 강남의 한 복합 건물에 있었고 이곳은 지난 3달 동안 미리 마련해둔 안전지대였다. 실제로 이혼을 준비한 건 오래전부터였는데 강준혁이 불륜을 저지를 가능성을 예측했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원룸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가방에서 노란색 표지의 노트북을 꺼냈다. 이 노트북은 결혼 첫날부터 써온 것으로 매월 내 월급액, 집안 생활비 지출 내역, 가사 처리 시간, 심지어 시어머니와의 충돌 내용까지 모두 기록해놨다. 2020년 3월 월급 380만 원 중 300만 원을 생활비로 지출. 시어머니가 외식 비용 50만 원을 내게 청구. 2021년 7월 아침 식사 준비 중 허리디스크 발병. 병원 비용 15만 원 자체 부담. 이 모든 기록은 나의 노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그들이 나를 이용한 증거이기도 했다. 컴퓨터를 켜고 강준혁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이수진의 도움으로 공동계좌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 계좌 정보도 일부 확보했는데 최근 6개월 동안 특정 계좌로 매달 200만 원씩 이체하는 기록이 있었다. 수신자 명칭은 박민주였고 이는 바로 강준혁 곁의 그 젊은 여자의 이름이었다. 이는 불륜 관계를 증명하는 또 다른 핵심 증거였다. 또한 막내시 동생 강민혁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있었는데 이 회사에 나의 월급 일부가 투입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니까 돕는 거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자금을 빌려준 것이었다. 문서는 미상계 부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재산 분할 시 함께 청산해야 할 부분이었다. 밤 11시 이수진이 문서 파일을 보냈다. 그것은 강준혁과 박민주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동거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이수진이 비공식적으로 조사한 결과 그 아파트는 강준혁이 지난해 10월 계약한 전세집이었고 월세는 매월 150만 원으로 이 또한 공동계좌에서 지출되고 있었다. 내일 아침 10시에 법원에 가서 이혼 청구서를 제출할 거야. 함께 가줄래? 이수진이 문자를 보냈다. 응. 알았어.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해봐. 나는 문자를 입력했다. 막내 시동생의 회사 재무 상태. 내가 투입한 자금 외에도 강준혁이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준 건 아닌지?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의 집은 실제로는 강준혁이 대출을 받아 구입했지만 시어머니 이름으로 등록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도 조사해봐. 나는 노트북에 새로 기록했다. 증거 목록 1. 불륜 녹음 파일 2. 금융거래 내역, 동거비용. 생활비 지출 3. 노트북 기록 4. 동거 주소 증명 5. 막내 시동생 회사 자금 관련 증거 6. 집재산권 관련 조사 필요. 이 모든 것이 견고해질수록 이혼 소송에서의 승리가 확실해졌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강준혁의 전화였다. 나는 통화 연결을 거부하고 음성 메시지로 변환했다. 김지원. 너도 대체 뭐 하고 있냐? 변호사한테 뭐라고 말했어? 재산을 왜 동결했어? 너 때문에 민주가 울고 있어.
이따금 내가 보는 건지 모르니까 적당히 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에 찬 것이지만 뒤로는 불안감이 드러났다. 나는 음성 메시지를 저장한 뒤 이수진에게 전송했다. 이것도 증거로 사용해. 협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 잠시 뒤 이수진의 답장이 왔다. 좋아. 이 모든 걸로 충분히 강준혁을 압도할 수 있어. 내일 법원에서 만나자. 나는 컴퓨터를 끄고 창밖을 보았다. 강남의 밤하늘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난 5년은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이었지만 이제 나는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 법원에 제출하리 혼청구서와 함께 그들에게 돌려줄 첫 번째 상처를 준비했다. 이는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그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책임지게 하는 시작이었다. 아침 9시 반. 강남법원 앞에서 이수진 변호사를 만났다. 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고 가방 안에는 이혼 청구서, 모든 증거 복사본, 그리고 그간 써온 노란색 노트북이 잘 담겨 있었다. 오늘은 심사관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명확히 제시할 거야. 강준혁이 혼인기 간중불륜을 저지른 건 물론 내가 지난 5년간 지출한 생활비와 노동에 대한 대가도 함께 청구할 거야. 이수진은 손에 들고 있는 파일을 살펴보며 말했다. 법원 안으로 들어갔을 때 강준혁과 시어머니 그리고 박민주가 기다리고 있었다. 박민주는 아직 그 흰색 앞치마를 입고 있지 않았지만 어색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시어머니는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김지원, 너 이런 불량한 여자가 어떻게 법원에 왔어? 우리 가족을 모욕하려는 거니? 나는 그녀의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이수진과 함께 심사실로 향했다. 강준혁이 뒤에서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해. 라고 외치지만 나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심사실 안에서 심사관이 앉아 있었고 양측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문서 이수진이 이혼 청구서와 함께 증거를 제출했다. 심사관님, 본인 김지원 씨는 결혼한 지 5해 동안 남편 강준혁 씨에게 가정폭력은 없었지만 지속적인 노동 착취와 경제적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준혁 씨는 혼인기 간중 박민주 씨와 동거관계를 맺고 그녀를 임신시켰으며 이를 직접 인정한 녹음 파일과 금융거래 내역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심사관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고 노트북에 적힌 생활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았다. 강준혁 씨, 이 증거에 대해 반박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강준혁은 얼굴을 붉히며 그건 거짓말이야. 김지원이 꾸민 거야. 나는 그냥 일시적인 실수를 저질렀을 뿐. 동거는 아니었어. 하지만 그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다. 이수진이 즉시 뒤를 잇다. 심사관님, 이는 강준혁 씨가 박민주 씨에게 매월 200만 원을 이체하는 거래 내역이고 서초구 아파트에서 동거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관리사의 증언 서류도 있습니다. 또한 공동계좌에서 그 아파트 월세 150만 원이 지출되고 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다. 그 집은 우리가 내놓은 돈이야. 지원이 돈 하나도 안 썼어. 그렇다면 증빙해주세요. 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직접 말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당시 강준혁이 대출을 받아 구입했지만 시어머니 이름으로 등록했죠? 대출 상환금도 공동계좌에서 지출되고 있는데 이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 사안에 대해 임시처분을 결정하겠습니다. 강준혁 씨 명의의 차량, 계좌,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을 내리겠고 강준혁 씨는 김지원 씨에게 임시생활비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증거는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기절할 것 같았다. 아니에요. 심사관님, 이건 불공평해. 하지만 심사관은 더 이상 이야기를 듣지 않고 심사를 마쳤다. 법원을 나올 때 강준혁은 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이수진이 가로막았다. 강준혁 씨,
이제 법적인 절차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김지원 씨를 협박하거나 재산을 이전하려 하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밖으로 나온 뒤 이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 첫 승리야. 임시처분이 통과됐으니 이제 그들은 재산을 움직이지 못하게 됐어. 그리고 월 150만 원을 받게 되면 생활에 안정감을 줄 수도 있어. 그보다는 막내 시동생이 회사 조사 결과가 나왔어? 나는 중요한 부분을 묻다. 응. 어제 저녁까지 조사했어. 강민혁 씨의 회사는 지난해부터 경영 악화되고 있어. 내가 투입한 800만 원 외에도 강준혁이 1,500만 원을 빌려줬어. 게다가 이 회사는 세금을 탈루하는 의혹도 있어. 이는 강준혁이 부부 공동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증거가 될 수 있어. 이수진이 파일을 건네줬다. 나는 파일을 살펴보며 노트북에 기록했다. 이 정보로 강민혁이 회사를 세금청에 신고할 수 있겠어. 그리고 강준혁이 그 돈을 빌려준 건 나에게도 통지하지 않았으니 이 또한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점이야.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막내 시동생 강민혁의 전화였다. 나는 통화를 받았다. 김지원. 너 이래서 우리 가족 기망할 거라고? 시어머니가 아파 누워 있어. 재산 보전 처분을 취소해. 그렇지 않으면 너한테 안 좋은 일을 할 거야. 협박은 효과가 없어. 나의 목소리는 차갑다. 강민혁. 너희 회사가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 문서 그리고 강준혁이 내 돈을 너에게 빌려준 것도. 이 모든 건 법원에 제출할 거야. 원하면 계속해봐. 너도 함께 책임지게 될 뿐이야. 나는 통화를 끊었다. 이수진이 그들이 점점 패닉에 빠지고 있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야. 시어머니 명의집 이실 제출 자자 확인과 박민주가 임신한 아이가 정말 강준혁 이것인지 확인하는 게 좋아. 그건 이미 준비했어. 나는 미소를 지었다. 박민주가 진료하는 병원에 친구가 있어. 아이의 DNA 검사를 비공식적으로 요청했어. 결과는 이틀 안에 나올 거야. 그리고 집 소유권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출 기록과 지출 내역을 모두 확보할 거야. 노란색 노트북의 추가 작업 1. DNA 검사 결과 확인 2. 집 대출 기록 확보 3. 강민혁 회사 세금 탈루 신고 4. 생활비 지출 증거 보강이라고 적었다. 이제 그들의 모든 약점을 파악했고 반격은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 강준혁과 시어머니, 강민혁 부부, 그리고 박민주까지. 이들에게 준비한 선물은 아직 많았다. 나는 차를 타고 원룸으로 돌아갔지만 이번엔 평온함보다는 기대감이 느껴졌다. 다음으로 펼쳐질 장면을 상상하며 노트북을 꼭 쥐었다. 아침 일찍 핸드폰이 울렸다. 병원 친구의 문자였다. DNA 검사 결과 나왔어. 박민주 복중 아이와 강준혁의 유전자 일치율 0%. 아이는 다른 사람의 거야. 나는 노란색 노트북에 이 내용을 적었다. 가장 큰 카드가 손에 들어왔다. 강준혁이 죽어도 모를 비밀. 그가 향방위에 떼어낸 남자아이가 결국 자신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곧이어 공인중개사로부터 문서가 왔다. 시어머니 명의의 집은 결혼 당시 강준혁이 3억 원 대출을 받아 구입했고 지난 5년간 대출 상환금은 90%가 공동계좌에서 지출됐다. 이는 명백한 부부 공동재산 증거였다. 나는 문서를 스캔해서 이수진에게 보냈다. 오후에 세금청으로부터 메일이 왔다. 강민혁 회사 세금 탈루 신고 접수 완료.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단순한 문장이지만 강민혁과 강준혁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다. 그들의 경제적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강준혁의 전화였다. 이번엔 통화를 받았다. 김지원. 너 세금청에 신고했지? 민혁이 회사 가망할 거야. 너 때문에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어. 그의 목소리는 붕괴된 것 같았다. 그건 너희가 스스로 저지른 잘못이야. 나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강준혁. 너는 혼인기 간중불륜을 저지르고 공동재산을 마음대로 썼고
시어머니는 나를 노동 착취했다. 문서 지금 겪는 건 다자 업자득이지. 악마야. 너는 진짜 악마다. 그가 외치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재산 보전 처분을 취소해. 그리고 이혼 조건은 다시 얘기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돈도 많이 주고 집도 나눠줄게. 이제 와서 협상하려 해? 나는 미소를 지었다. 너의 조건은 이수진 변호사에게 말해. 그리고 기억해. 내가 원했던 남자아이도 아마 너에게 아닐 거야? 뭐라고? 강준혁이 절규했다. 나는 통화를 끊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아직 공개하지 않을 시간이었다.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 내놓아야 한다. 이수진이 문자를 보냈다. 강준혁이 협상 의사를 밝혔어. 그들은 5천만 원과 차량을 제안했어. 거절해. 나는 답장했다. 나는 내가 노력한 대가와 공동재산의 절반, 그리고 정신적 피해 배상금까지 모두 받을 거야. 그들에게는 아직 충분히 아파하지 않았어. 오후 4시. 원룸에 택배가 왔다. 지난 5년간 나 의월 금명세서와 생활비 지출형 수증복 사본이 담겨 있었다. 이는 이수진 이 기업과 은행에서 확보해 준 것이다. 노란색 노트북의 기록과 맞춰보니 나는 총 1억 2천만 원을 이 집에 투입했다. 이 금액은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될 것이다. 나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불륜 녹음, 금융거래 내역, 집대출 기록, 세금 탈루 신고 접수증, 월급 명세서, 노트북 기록, 유전자 검사 결과. 이제 필요한 건 단 하나. 그들을 최후로 패배시키는 장면이다. 그때 박민주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제발 이혼 조건 좀 쉽게 해주세요. 오빠가 너 때문에 미치겠어? 제가 임신했어요. 아이 때문에 살아가고 싶어요. 메시지 뒤에는 울음소리가 담긴 음성 메시지도 있었다. 나는 메시지를 읽고 지웠다. 처음엔 그녀에게 약간의 연민이 들었지만 그녀가 강준혁과 함께 나를 모욕했던 모습을 떠올리니 연민이 사라졌다. 이는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나는 노트북의 최종 계획 1. 강준혁 이 협상 거절 및 추가 증거 제출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적절한 시기 공개 3. 강민혁 회사 조사 진행 모니터링사. 시어머니의 재산 이전 시도 확인이라고 적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다음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깨뜨리는 시간이다. 강준혁의 아버지인 시아버지의 70살 생일잔치. 문서국 옷이 되적의 무대가 될 것이다. 시아버지의 70살 생일잔치는 일주일 뒤 시골에서 유명한 한 식당 대 연회장에서 열렸다. 강준혁이 카톡으로 초대장을 보냈을 때 그 뒤에 안 와도 되지만 시아버지 마음을 헤아려라는 태연한 메시지가 붙어 있었다. 나는 단순히 참석하겠다라고 답장했다. 이 잔치는 그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리는 무대이자 내가 모든 것을 되찾는 관문이 될 것이다. 잔치 전날 이수진과 마지막 확인을 했다. 연회장 뒤편에 영사기를 설치해놨어. USB에 모든 증거 영상과 문서를 담아놨어. 그리고 세금 청조사관과 병원에서 나온 DNA 검사 결과 공식 문서도 준비됐어. 이수진은 파일을 건네며 말했다. 강민혁 의회사는 이미 세금청이 출동해서 자료를 압수했어.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어? 나는 노란색 노트북을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모든 증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각 인물이 저질렀던 잘못들이 뚜렷해졌다. 오늘 저녁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거야? 나는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검은색 한복을 입었다. 한복은 결혼 당시 시아버지에게 인사할 때 입었던 것인데 이제는 복수의 상징으로 입는 것이다. 잔치 시작 2시간 전 한 식당에 도착했다. 연회장은 벌써 강가의 친척들과 강준혁의 직장 동료들이 모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직 병원에 있었지만 막내 시동생 부부와 강준혁, 박민주가 맞이하러 나왔다. 박민주는 배를 살짝 드러내는 복장을 하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임신한 지 4달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남자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강준혁은 나를 보고 얼굴이 찡그렸다. 정말 왔네. 시아버지 기분 나빠하지 않게 조심해. 그럼 너희들이 내과 와서 기분 나빠질 일을 하지 않으면 되지? 나는 미소를 지으며 연 회장 뒤편으로 갔다. 설치해놓은 영사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했고 USB를 연결했다. 이수진이 혼자와 서 옆에 서 있었다. 모두 준비됐어. 친척들 사이에 우리가 미리 연락한 사람들도 왔어. 증거를 제시하면 그들이 동조할 거야. 잔치가 시작되었다. 시아버지가 중앙에 앉았고 사람들은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강준혁이 마이크를 받아 말을 시작했다. 오늘 아버지 70살 생일.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에 새로운 가정을 꾸릴 예정이어서 더욱 기쁩니다. 이분은 박민주 씨이고 저희 아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민주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 웃으며 인사했다.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남자아이를 낳아 가족을 더욱 번영하게 할게요. 친척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났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이때 갑자기 일어났다. 기념스러운 날이니 제가 한 가지 선물을 보여드릴게요. 나의 목소리가 연 회장 전체에 퍼졌다. 강준혁이 놀란 채 지원아. 너무 하려고? 라고 외치지만 나는 프로젝터 스위치를 눌렀다. 연 회장 벽에 큰 스크린이 켜졌고 첫 번째로 나온 건 강준혁과 박민주의 동거 아파트 관리사 증언 영상이었다. 강준혁 씨와 박민주 씨는 매일 같이 들어오고 나갔어요. 작년 10월부터 이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 뒤로는 공동계좌에서 아파트 월세와 박민주에게 이체하는 금액이 적힌 거래 내역이 화면에 뜰렸다. 강준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거짓말. 이건 조작된 거야. 조작이냐? 나는 마이크를 받아가며 말했다. 그럼 이 녹음은 어떻게 설명하겠어? 너가 직접 불륜을 인정한 내용이야. 스크린에는 부엌에서 녹음한 강준혁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래. 맞아.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우리 아이를 갖고 싶어. 넌 그냥 사인만 하면 돼. 연 회장 안에 난리가 났다. 친척들 사이에서 속삭임 소리가 물결처럼 퍼졌다. 시아버지가 얼굴을 붉히며 준혁아. 이게 뭐야? 라고 외쳤다. 박민주는 갑자기 패닉에 빠져 울기 시작했다. 오빠. 이게 뭐예요? 왜 이러세요? 나는 계속해서 스위치를 눌렀다. 이번엔 시어머니 명의 집의 대출 기록과 공동계좌에서 상환금이 지출되는 내역이 나왔다. 이 집은 결혼 당시 강준혁이 대출을 받아 구입했고 지난 5년간 상환금은 90%가 제 월급으로 이루어졌어요. 시어머니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이름만 걸고 있었죠. 그 뒤로는 강민혁 회사의 세금 탈루 의혹과 강준혁이 공동재산 1,500만 원을 빌려준 증거가 화면에 나타났다. 강민혁이 거짓말. 너는 어떻게 이런 걸 알았어? 라고 외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노란색 노트북을 들고 앞으로 나아갔다. 이 노트북에는 지난 5년간 제가 이 집에서 한 모든 일, 지출한 모든 돈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침 5시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의 노동. 내 월급 1억 2천만 원을 이 집에 투입한 증거도 여기에 있어? 연 회장 안의 분위기가 완전 이변했다. 친척들 사이에서 이렇게 사람을 이용하다니 불륜도 모자라 재산까지 빼앗아? 라는 비난 소리가 들렸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기절하려 하다가 옆 사람이 붙들었다. 강준혁이 나에게 달려오려 했지만 이수진이 중간에 막았다. 강준혁 씨,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마세요. 지금 모든 건 녹화되고 있어요. 나는 박민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쏙쏙 흘리며 강준혁을 붙잡고 있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카드를 내놓을 시간이었다. 아직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박민주 씨가 임신한 아이. 박민주 씨가 임신한 아이. 정말 강준혁 이것이 맞아요.
나는 마이크를 잡고 평온하지만 관통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박민주와 강준혁에게 집중됐다. 박민주는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며 팔을 떨렸다. 강준혁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지원아. 너 이런 심술궂은 거 하지 마. 아이는 분명히 내 거야. 라고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문서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나는 가방에서 공식적인 DNA 검사 결과 보고서를 꺼내들고 앞으로 내밀었다. 이것은 서울대학병원에서 발행한 공식 검사 결과야. 박민주 씨 복중 아이와 강준혁의 유전자일치율은 0%라고 나와 있어. 아이는 다른 사람의 거야. 나는 검사 보고서를 시아버지에게 건네줬다. 시아버지는 손을 떨리며 문서를 읽고 갑자기 강준혁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이런 거지 같은 놈. 너 때문에 우리 강가 명예가 망쳤어. 시아버지의 얼굴은 완전히 붉어졌고 손을 들고 강준혁을 때리려 했다. 박민주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오빠, 제발 용서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쏙쏙 흘리며 아이의 아버지는 제 전 남자친구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떠나서 오빠에게 의지하고 싶었어요. 남자아이라고 말한 건 제가 잘못했어요. 이 말을 듣자 연회장에서 폭발적인 소란이 일었다. 이런 속임수. 남자아이로 속여 재산을 빼앗으려야. 친척들 사이에서 비난 소리가 쏟아졌고 몇몇 사람은 박민주를 향해 욕설까지 퍼뜨렸다. 강준혁은 박민주를 바라보며 악마. 너는 진짜 악마다. 라고 외치고 그녀를 밀쳤다. 박민주는 바닥에 넘어지며 계속 울었다. 강민혁이 갑자기 나에게 달려왔다. 김지원. 이 모든 게 너의 음모지?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세금 청해 조사받고 가족 명예도 망했어. 그가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수진이 빠르게 가로막았다. 강민혁 씨. 폭력 행위는 금지입니다. 지금 경찰관들도 이곳에 와 있어요. 문이 열리고 3명의 경찰관이 들어왔다. 강민혁 씨. 세금 탈루 및 금전 사기 의혹으로 당신을 불러오려 합니다. 함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손수건을 꺼냈다. 강민혁의 아내는 아니에요. 경찰관님. 오해입니다. 라고 외치지만 경찰관은 강민혁을 붙잡고 나갔다. 나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하려는 건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에요. 지난 5년 간제가의 집에서 받은 노동 착취와 경제적 차별. 그리고 강준혁의 불륜과 재산을 빼앗으려는 시도. 이 모든 것을 정의롭게 처리하고 싶었어요. 나는 노란색 노트북을 펼쳐 보였다. 이 노트북에는 제가 매월 지출한 생활비, 가사 처리 시간, 심지어 시어머니가 내게 한 모욕적인 말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증명하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김지원. 이 모든 게 진실이냐? 라고 묻다. 네. 시아버지. 이 모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집은 제 월급으로 대출을 갚았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해요. 강준혁 이박민주에게 준 돈도 공동재산이므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수진이 뒤에서 증언했다. 강준혁은 붙들린 채 이혼해. 그냥 빨리 이혼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라고 외쳤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시간이에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너희는 내가 추구하는 대로 책임을 져야 해. 그리고 시어머니가 병원에 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녀가 나를 노동 착취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해. 경찰관들이 강민혁을 때리고 나가고 박민주는 친척들의 비난 속에서 울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머리를 잡고 한숨을 쉬고 있었다. 강준혁은 홀로 서서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이수진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까지는 좋아.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이수진도 미소를 지며 응.
법원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면 승리는 확실해졌어. 연 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갈라졌다. 일부 친척들은 나에게 정당하게 처리했어라고 말하며 격려했고, 다른 일부는 강가를 위로하며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노란색 노트북을 닫고 가방에 넣었다. 이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끝났지만 그들에게 돌려줄 처벌은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강준혁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모습은 처음 만났을 때의 자랑스러운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절망과 수치심으로 얼굴이 뒤덮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이는 그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첫 번째 벌이었다. 나는 이수진과 함께 연회장을 나갔고 바깥의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연회장을 나온 뒤 이수진과 함께 차로 이동했다. 바깥은 이미 어두웠고 시골의 거리는 고요했다. 오늘 저녁 정말 환상적이었어. 모든 증거가 제대로 제시되고 강가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 이수진이 운전석에서 웃으며 말했다. 경찰이 강민혁을 때리고 깠고 세금 청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야. 강준혁은 이제 경제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될 거야. 나는 창밖을 보며 노란색 노트북을 꺼냈다. 시아버지의 반응이 의외였어. 그가 진정으로 알고 싶어 했던 건 사실이었나 봐. 시아버지는 강가 명예를 가장 중시해. 오늘 저녁 그 일이 퍼지면 그들에게 큰 타격이 될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이 소식을 들으면 더욱 아플 거야. 이수진이 말하며 스마트폰을 보았다. 법원에서 임시 판결이 나왔어. 시어머니 명의의 집을 부부공동 재산으로 인정했고 강준혁 이방민주에게 준 1200만 원은 공동재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야. 그때 나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강준혁의 카톡 메시지였다. 지원아, 제발 용서해. 이제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지만 돈은 마음껏 주고 집도 너에게 주겠어. 그냥 이혼만 빨리 끝내줘. 뒤에는 여러 개의 울음 이모티콘과 함께 미안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다. 나는 메시지를 읽고 지웠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는 없어. 강준혁이 지금 정신적으로 붕괴된 상태일 거야. 박민주에게 속았고 가족 명예도 망쳤고 재산도 보전된 상태라 경제적으로도 곤란해졌어. 이수진이 말했다. 그리고 박민주는 강가에서 쫓겨났을 거야. 시아버지가 그녀를 용서할 리 없어. 다음 날 아침 친척 중 하나인 김여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원아, 너 잘 지내? 어젯밤 일이 정말 충격이었어. 박민주는 시아버지의 개욕을 먼고 강가에서 쫓겨났어. 배아나이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울고 깠대. 그래.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이 소식을 들고 혼이 난 뒤 혈압이 치솟아 수술까지 받았어. 강준혁은 병원 과경찰서로 가느라 정신없어. 문서 강민혁은 세금 탈루 혐의로 구금됐고 그 아내는 이혼을 말하려고 해.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도 섞여 있었다. 지원아, 너는 정당하게 해냈어. 그들에게 너무 잘해줬어. 오후에 수진이 법원에서 온 소식을 전했다. 강준혁이 이혼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어. 공동재산의 60%를 너에게 주고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8천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겠다고 했어.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의 집도 너에게 양도할 거야. 60%. 나는 의아했다. 왜 그렇게 많이 주겠어? 그는 이제 더 이상 법적 싸움을 못 참아. 세금 청조사와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추락했어. 빨리 이혼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이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이 조건은 너에게 매우 유리해. 받아들이는 게 좋아. 나는 노란색 노트북에 이 내용을 적었다. 좋아. 그렇다면 합의서를 작성해줘. 하지만 추가 조건이 있어. 강준혁이 지난 5년간 내가 한가 산호동에 대한 대가도 지불해야 해. 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소 5천만 원이 돼. 이수진이 그렇게까지 요구해도 될까?
라고 묻자. 나는 왜 안 돼요? 그건 내가 받을 만한 대가야. 라고 답했다. 강준혁은 이 조건도 받아들였다. 합의서 작성 미팅에서 강준혁을 만났다. 그는 눈 밑에 깊은 주름이 생겼고 헝클어진 머리로 나를 쳐다보았다. 지원아, 너 정말 심술궂다. 나는 그냥 내 것을 되찾은 거야. 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기억해. 이 모든 건 너희가 스스로 저지른 잘못이야. 미팅이 끝난 뒤 이수진이 이제 이혼이 공식적으로 끝났어. 너는 총 3억 2천만 원 과집을 얻었어. 이는 내가 노력한 대가야. 나는 집에 갔다. 이 집은 지난 5년간 내가 매일 청소하고 관리했지만 이제야 정말로 내 집이 됐다. 나는 시어머니의 물건, 강준혁의 물건, 강민혁 부부의 물건을 모두 정리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노란색 노트북을 책상에 놓고 창밖을 보았다. 이 집에서 나를 묶어두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박민주로부터 카톡 메시지였다. 언니, 제발 돕고 싶어요. 강준혁이 나를 버렸고 아무 태도 갈 곳이 없어요. 아이를 키울 돈도 없어요. 제발 좀 돕고 주세요. 나는 메시지를 읽고 지웠다. 연미는 없었다. 그녀가 나를 모욕하고 강준혁과 함께 나를 쫓아내려 했을 때 그녀는 이런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후 저녁, 나는 이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 이곳에는 너무나 많은 아픈 기억이 남아 있었다. 노란색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차를 타고 강남으로 갔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다. 지난 5년은 상처와 억울함으로 가득 찼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었다. 나는 노란색 노트북을 꼭 쥐고 앞으로의 삶을 상상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만들고 싶은 일.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나와 같은 처지를 겪는 여성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일이었다. 옛집을 팔았을 때 총 5억 8천만 원을 받았다. 합의금과 집매매 금액을 합친 건데 이는 내가 5년간 버틴 모든 아픔의 대가였다. 나는 강남에 새로 원룸을 구입했고 나머지 돈으로 할인을 준비했다. 노란색 노트북을 펼쳐 여성 지원 플랜이라고 적었다. 내가 겪었던 노동 착취, 경제적 차별, 불륜으로 인한 피해. 이런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다. 계획은 단순했다. 사랑방을 열고 그곳에서 무료 법률 상담과 가사노동 권리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수진이 즉시 동참했다. 나도 법률 상담을 도와줄게. 너의 경험은 정말 많은 여성에게 힘이 될 거야. 우리는 강남의 한 복층 건물을 임대했고 인테리어는 따뜻하면서도 단정한 느낌으로 꾸렸다. 한 달 뒤, 노란 노트북이라는 이름의 사랑방이 문을 열었다. 첫날부터 예약이 꽉 차 있었다. 손님들은 주로 직장인 여성들이었고 일부는 이혼 관련 고민을 털어놓았다. 나는 저녁 식사를 제공하며 이수진은 법률 상담을 해줬다. 그때 김여사가 찾아왔다. 지원아, 강가 근황 정말 안 좋아. 강민혁이 세금 탈루와 사기로 2년형을 선고받았어. 그 아내는 이혼하고 시골로 갔어. 강준혁은? 나는 물었다. 회사에서 불륜과 세금 문제로 해고당했어.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어? 시어머니는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고 시아버지는 혼자 집에서 살면서 한숨만 쉬어. 김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박민주는 아이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없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아이돌 보면서 아르바이트도 하려는데 쉽지 않대. 나는 노란색 노트북에 이 내용을 적었다. 연민은 없지만 이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다. 노란 노트북은 점차 유명해졌다. 여성들이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하고 법률적 도움과 심리적 위로를 받았다. 나는 가끔 직접 이야기를 들어주며 내 경험을 나눴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시간은 값어치가 있어. 아무도 우리를 쉽게 이용할 수 없어. 어느 날, 한 여성 손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언니, 내 남편도 불륜을 저질렀고 재산을 숨기려 해. 하지만 여기서 배운 법률 지식으로 증거를 모았어. 이제 이혼 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있어.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결과였다. 잘하고 있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찾아와. 오후에 스마트폰이 울렸다. 강준혁의 카톡 메시지였다. 지원아, 너의 식당이 유명해졌다 들었어. 제발 한번 만나줘. 돈 좀 빌려주고 싶어. 지금 정말 갇힌 거야? 나는 메시지를 보고 삭제했다. 이제 그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노란 노트북은 단순한 사랑방 식당을 넘어 여성들의 한식처로 변했다. 이수진과 함께 월별로 가사노동권리 워크숍도 열었고 많은 기관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 나는 매일 식당을 운영하며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노란색 노트북에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추가되었다. 이제 내 삶은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웠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많은 여성들에게 빛을 주는 시작이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내가 만들어가는 미래를 기대했다. 노란 노트북이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다. 이제 단순한 사랑방 식당이 아니라 여성권리지원센터로서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월별 법률 상담과 가사노동권리 교육은 정기적으로 열리고 심리상담사도 영입해 여성들의 다양한 고민을 들어주고 있다. 내가 쓴 노란색 노트북은 이제 식당 한쪽 책장에 꽂혀 있는데 이제는 나의 아픔을 기록한 것보다는 여성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그들의 성장이 적혀 있다. 어느 주말 오후 식당이 쉬는 시간에 이수진이 나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최근에 세금청에서도 우리 활동을 인정해서 기부금을 주었어. 이 돈으로 더 많은 여성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어. 이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정말 좋은 소식이야. 나는 창밖을 보았다. 거리에는 행복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아이를 안고 있는 부부, 직장에서 돌아온 여성들이 보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나 많은 걸 몰랐어. 예전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때 문이 살짝 열렸고 한 여성이 발을 내디뎠다. 얼굴이 익었다. 박민주였다. 그녀는 아기를 안고 있었고 표정이 매우 지친 모습이었다. 언니, 제발 한번 들어주세요. 나는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다. 아기는 잠들어 있었고 작고 허약한 모습이었다. 어떻게 이리 왔어?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돈이 없어. 강준혁도 연락이 안 되고 아무 태도 갈 곳이 없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예전에 제가 너무 잘못했어. 그때는 어리석어서 오빠에게만 의지하고 언니를 상처주고 말았어. 지금은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과거의 아픔이 살짝 떠올랐지만 그녀 안에 있는 아이를 보며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해. 법률 상담은 무료로 해줄게. 그리고 아이돌 보는 동안 일할 수 있는 곳도 연결해줄게. 박민주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감사합니다. 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수진이야 이 복지 관련 법률과 지원금 정보도 알려줄게. 너도 이제 스스로 살 수 있어. 라고 말했다. 박민주가 갔다. 나는 노란색 노트북을 꺼냈다. 용서하는 건 쉽지 않지만 원한을 안고 살면 결국 자신이 아파. 라고 적었다. 과거를 잊는 건 아니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했다. 새로운 소식이 왔다. 김 여사가 전화해서 말했다. 지원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마지막으로 너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어. 그가 너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걸 뒤늦게나마 깨달았다고. 나는 잠시 침묵했다. 시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엔 진실을 받아들였다. 고맙다고 전해줘. 그의 명복을 빌게. 오후 저녁. 식당의 손님이 모두 갔다. 나는 노란색 노트북을 펼쳐보았다. 첫 페이지에는 결혼 첫날 적은 행복한 가정을 꿈꾼다는 문장이 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오늘 적은 자유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문장이 있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아파하지 않는다. 노란 노트북은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고 나는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지난 5년의 아픔은 나를 단련시켰고 이제는 그 아픔을 힘으로 바꿔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았다. 강남의 밤하늘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자유의 맛은 정말 좋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자유와 희망을 전달하는 것이다. 노란색 노트북을 닫고 내일을 기대했다. 앞으로도 노란 노트북과 함께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은 진정한 승리이자 삶의 의미였다.